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제가 좀 전에 2층에서 강연하는 걸 보고 왔는데 굉장히 재밌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연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조금 재밌게 하고 싶은데 좀 지루하지 않을까 약간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3개 정도의 강의가 총 6개인가요?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사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 여기 오신 분들은 핵융합이라는 이 섹션에 선택을 하셨을까? 혹시 뭐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한두 분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그리고 오늘 강연 중에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 답변을 잘 해주시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핵물리학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핵물리학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원자가 분리돼서 핵분열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최근에 과학자들이 핵융합에 대해서 제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을 들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버님하고 같이 오신 겁니까? 가족 같이 왔어요. 예, 제가 상품권 2장을 일단 드릴게요. 가족 수대로 드리지 못하고. 예. 대단합니다. 사실, 네. 핵융합을 옛날부터 미래 에너지라는 것을 뉴스에서 봤는데 어떤 것인지 모르고 궁금하다가 이번에 또 뉴스가 나고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어느 뉴스에서 봤어요? 아니요? 언제?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또 이렇게 말씀 잘 하는데 또 상품을 드려야죠? 예, 최근에 이제 핵융합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여기서 발표를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은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나 이런 쪽보다는 실제로 구현을 해내는 공학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핵융합 연구소에서 이터라는 사업의 진공용기 쪽 일을 만 10년째 했는데 제가 그동안 하면서 어떤 느꼈던 것들 그리고 핵융합에 대한 어떤 간단한 원리 그리고 앞으로 어떤 핵융합의 플랜이나 비전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핵융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왜 핵융합 에너지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지 왜 핵융합 에너지를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상용화를 시킬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누가 언제까지 할 수 있나 그런 쪽의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핵융합이라는 겁니다. 핵융합이 뭘까요? 네, 말씀하세요. 원자들이 서로 네. 좋아요. 네, 사실은 이제 핵융합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게 이제 영화거든요. 영화에서 보면은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설국열 차 이런 것도 핵융합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쉽게 많이들 얘기하는 게 아이언맨. 이 아이언맨에 대해서 어떤 이 아이언맨의 이 특수한 복장을 움직이고 막 날아다니고 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원. 아니면은 스파이더맨에서 이 악당이 어떤 무한한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 연구하는 분야. 이런 걸로 흔히 이제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핵융합이라는 거는 아까 한 학생이 굉장히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원자 핵들이 서로 이제 합쳐져 가지고 뭉쳐질 때 나오는 에너지, 그게 핵융합 에너지입니다. 이건 이제 레고 작은 조각들을 모여서 큰 게 된다는 그런 개념인데 실제로 작은 원자핵들이 합쳐져서 뜨거운 큰 원자핵이 되거나 무거운 원자핵이 되면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걸 이용하는 어떤 이론이 되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원자핵은 모든 원자핵은 합쳐져 가지고 핵융합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가장 쉽게 핵융합이 발생되는 게 이제 조합이 어떤 수소들의 핵융합, 특히 그 중에서 중수소하고 삼중수소가 합해질 때 발생되는 합해지는 현상, 그거를 이제 지금 발전해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개가 부딪혀가지고 어떤 중성자가 하나 튀어나오고, 이 초록색이 중성자고요. 그리고 핵융 원자가 하나 만들어지고, 뭐 이런 과정들이 핵융합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핵융합할 때 에너지가 나오는 원리는 원래 이제 질량 결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두 개의 원자핵이 합쳐지면 이게 합쳐지는 변환 과정에서 질량이 조금은 줄어듭니다. 근데 그 줄어드는 만큼 그 에너지가 어떤 방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 핵융합은 우리 맨날 보는 거 태양입니다. 태양. 그 핵융합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제 가장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어떤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람 손으로 인공적으로 태양을 만들어 보겠다. 그게 핵융합 발전입니다. 실제 말해서. 그래서 태양 환경을 비슷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높은 온도 조건도 있고 압력 조건도 있고 또 플라즈마 상태가 돼야지 핵융합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플라즈마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희 집에서 뭐 플라즈마 TV도 있고 뭐 플라즈마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은 플라즈마는 어떤 물질의 상태가 처음에 이제 차가울 때 고체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따뜻하게 하면은 물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기체가 되고, 요거까지는 사실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에서 더 온도를 가하면 전자가 분리되는 플라즈마 상태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플라즈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4의 물질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이게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자유로운 상태, 그리고 우주를 이루는 대부분의 어떤 물질 상태가 플라즈마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핵융합 에너지는 어떤 우주에 실제로는 가장 많은 어떤 에너지 형태를 이용하는 그런 발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이나 어떤 의견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룰 수 있다, 구현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어떤 핵 분열하고 핵융합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지금 이제 중수소하고 산중수소가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헬륨이 만들어지고 또 중성자가 방출되는 이런 과정이 이제 어쨌든 두 개의 어떤 원자가 합쳐져 가지고 원자핵이 합쳐져서 새로운 물질이 되고 에너지가 나오는, 이게 핵융합이고, 우라늄은 반대로 쪼개지는 겁니다. 쪼개지는 거. 이게 분열될 때 어떤 발생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차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간단하게 어떤 플라즈마하고 핵융합의 간단한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왜 이제 자꾸 핵융합 에너지라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지, 이게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의 기술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지금 뉴스에서 가장 자주 얘기가 나오고 그런 건지에 대해서 좀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인간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전기도 개발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쓰는 에너지들은 다 화석연료를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라늄을 이용한 핵분열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 그 두 가지가 이제 어떤 인류의 에너지를 만드는 지금까지의 어떤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석에너지 같은 경우에 뭐 아시는 것처럼 화석에너지는 뭐가 문제일까요? 환경오염이 심해요. 예, 맞습니다. 또 환경오염이 심한 게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또 오늘도 뭐 공기가 별로 좋지 않은데 미세먼지가 또 발생되고, 특히 이산화탄소가 문제가 돼서 뭐 그림처럼
홍수도 나고 섬이 잠기고 소망도 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신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미세먼지 여러 가지 환경 오염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뭐 이거는 제가 어디 레퍼런스 갖고 온 건데 지금 100년간 기온 변화가 전 세계는 0.6도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평균 온도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도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작아 보이는 숫자긴 한데 실제로 2도씨만 상승을 해도 뭐 전 세계 생물의 한 40%가 멸종하게 되는, 3도씨면은 2억 명이 삶이 어려워지고 4도씨가 증가하게 되면 한 40억 명까지도 어떤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는 그런 굉장히 심각한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사실 뭐 이 정도가 실감이 별로 안 나죠. 예, 실감이 별로 안 나는데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석탄이나 천연가스원 이 두 개가 이제 아까와 같은 그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에너지원으로서 문제가 있었는데, 뭐 과학자들마다 그리고 저널마다 뭐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석탄은 지금 앞으로 한 300년 정도 쓸 수 있다고 하고요. 근데 CO2가 문제고, 그러고 이제 그래도 깨끗하다고 하는 천연가스도 앞으로 한 80년 정도 내장량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석탄보다는 어떤 클린 에너지로서 희망이 있지만, 또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원자력도 이제 굉장히 무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 광산의 산종량을 보면은 약 40년 정도 앞으로 용량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문제는 이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발전소에서 해결료 다발로 해가지고 그 연료를 태우거든요. 그 태우고 나면은 한 100% 우량 중에서 4%에서 5% 정도를 태우는데, 그 한 95%, 96% 남아있는 그 고준위 폐기물, 구체적으로 그 사용 후 해결료, 걔들을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여러 가지 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처리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다른 그 발전소 옆에 수조에 채워놓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70% 정도 용량이 찬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이제 어떤 재처리도 안 되고 뭐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후손들한테 굉장히 이제 어떤 큰 부담이고 좀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어떤 수력이나 특히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얘들의 한계가 뭔가 하면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열 같은 경우는 밤이 되면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람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바람이 안 불면 발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의 어떤 따뜻한 지열을 이용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것도 깨끗하긴 하지만 어떤 지을 수 있는 어떤 그 장소가 굉장히 한정적이고요. 결과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다 좋은데 어떤 우리가 컨트롤이 어렵고 안정적인 출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가장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 일반인들한테도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굉장히 이제 뉴스로 많이 나오고 지금도 뉴스에 간간히 나오고 좀 심각하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그 에너지 쪽에는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그래도 원자력이라는 게 깨끗하고 사고도 안 나고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선진국이라는 일본에서 그 기술이 가장 앞서가는 일본에서 이게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그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그 임팩트가 강하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이제 에너지에 대한 특히 원자력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바꾸는 그런 아주 커다란 계기가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그 핵융합 이터 프로젝트 쪽에서도 이 사고 이후로 굉장히 그 가상사고 조건이라든가 어떤 설계하는 그런 조건들이 굉장히 좀 까다롭게 더 엄격하게 변경이 되어서 실제로 제가 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 핵융합 에너지를 미래 에너지로서의 어떤 조건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그 핵융합 에너지는 아까 중수소와 삼중수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중수소는 밀양이긴 하지만 좀 특수하게 일단 발전소나 이런 쪽에서 획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중수소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바닷물 속에 거의 무한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량이 풍부하고 어디서나 획득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그 삼중 수소라고 말씀드린 그거는 그 핵융합 에너지가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지면 저희가 그 핵융합 반응 과정에서 리튬하고 반응을 시켜서 그 삼중 수소를 다시 만들어내거든요. 그래 한 사이클을 계속 돌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핵분열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 그 사용 후 해결료와 같은 고준위 폐기물 그런 것들이 핵융합 발전에서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환경 타개적인 측면에서 깨끗하다고 하는 거고 폐기 물량도 저폐기 물량만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핵융합 에너지가 잘 구현이 되면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자원량이 바닷물에서 무한하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면은 굉장히 그 기존의 어떤 에너지 개념하고는 굉장히 패러다임이 변경되게 되는 그래서 그냥 저희들이 이제 하는 얘기로는 어떤 인류의 어떤 역사를 바꾸는 왜냐하면 그 굉장히 인류가 전쟁을 많이 하는데 그 전쟁의 최근 전쟁의 대부분은 그 에너지 전쟁입니다. 그 석유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천연가스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의 어떤 싸움의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인류의 어떤 역사의 히스토리를 바꾸는 그런 에너지라고 칭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에너지로 말씀드린 부분으로 청정하고 무한하고 평하고 고효율이고 안전하다. 그 안전이라고 하면 이제 약간 그 갸우뚱하실 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핵융합이라고 하면은 수소폭탄하고도 사실 연관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개발하고 있는 그 핵융합 그 발전로의 개념은 그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그 조건이 안 맞으면 그 수옥도의 플라즈마가 그냥 불이 꺼져버립니다. 폭발을 안 하고. 근데 지금 이제 사실 K스타나 그 세계 각국의 어떤 핵융합 장치에서 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연구를 많이 하는 게 그 불을 1억도 되는 플라즈마 불을 안 꺼뜨리고 잘 유지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세 번째 장으로 핵융합을 어떻게 이제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 발전도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핵융합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일단 그 두 개의 핵을 서로 충돌시켜서 합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여기도 적혀 있듯이 서로 그 핵이 서로 전기의 어떤 플러스 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가까워지면 밀어내려고 하는 어떤 청력이라는 게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뚫고 서로 핵을 합치게 하려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온도를 완전히 네, 맞아요. 이게 적혀 있듯이 온도를 막 올리면 서로 운동을 막 활발하게 하다가 서로 부딪힐 수 있는 어떤 확률이 크죠. 네. 그래서 이제 1억도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충분히 그 융합을 일으킬 수 있는 온도가 지구상에서는 한 1억도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1억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플라즈마가 특성이 굉장히 뜨거운 뭐 1억도 문헌에 보면은 일본의 어떤 핵융합 장치에서는 5억도 이상까지 이걸 가열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컨트롤할까? 그 1억도 5억도 되는 애들이 견딜 수 있는 어떤 재료가 실제로 있나 사실 어렵거든요. 물론 이게 밀도가 낮아가지고 온도 효과가 그 정도까지는 없진 않지만 근데 다행히 이제 플라즈마가 그 어떤 자기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시험 보면 같은 자석끼리 하면 밀어내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그 자석을 가지고 아주 강력한 자석을 가지고 이 플라즈마를 이렇게 잡아둔다고 안 흩어지게 이렇게 딱 감고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토카막 장치고요. 여기는 보면은 이제 이 뜨거운 핵들이 어떤 외부에서 자기장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막 다니다가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다 흩어져 버리죠. 그런데 외부에서 어떤 강한 자석을 가지고 자기장을 만들어주면 그 안에서 전자가 도망을 안 가고 일정하게 이렇게 가둬져 있습니다. 뭐 그런 원리를 설명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토카막이라는 게
예전에 그 골든벨 거기에 뭐 49번째 그 질문으로도 나오고 하던데 이게 러시아 쪽에서 과학자가 만든 단어입니다. 이게 토카막이 이 토로이달 방향이라는 토로이달이라는 단어 플러스 마그네틱 자석 그 두 개를 합친 게 토카막이거든요. 그래서 토카막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지금 보면은 어떤 핵융합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강한 자석을 이용해서 어떤 이 끊긴 도너츠처럼 생긴 이런 어떤 구조물 안에 이 플라즈마를 가두는 그런 장치가 토카막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 저희 연구소 그 생일이 10월 1일이 생일인데요. 요건 10월 1일 날 생일날 이런 그 도너츠 12개가 든 한 박스를 1인당 한 박스씩 주더라고요. 이게 토카막 장치 그거라고. 예. 이거는 토카막의 원리로 어떤 강한 자석들을 이용해서 중간에도 엄청 강력한 센트럴 로이드 자석이 있고 바깥에도 자석들이 쭉 배치가 되는데 이게는 이제 토로이달 필더 코일이라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애들 이 큰 두 개의 자석을 이용해서 이 중간에서 플라즈마들을 어떻게 밀폐한다 그런 원리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자기장을 걸어서 직접 가두기도 하고 플라즈마의 어떤 전류를 직접 흘려가지고 가열도 하고 그런 두 가지 목적으로 핵융합을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결국은 이제 필요한 게 어떤 강력한 자석이 필요하잖아요. 강력한 자석. 근데 그 자석을 이제 전기를 흘려가지고 강력한 자석을 만드는데 전자석에 전기가 막 흐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자기장은 만들어지는데 어떤 또 안 좋은 점이 있을까요? 전기를 전기를 만들기 위해 다른 연료가 또 필요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답변인데 실제로 이제 그 어떤 물질에 구리와 같은 그런 물질에 전기가 막 흐르게 되면은 그 강도가 세질수록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열이 발생을 해요. 열이 발생하고 집에서 누전이나 그 전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나는 많은 경우가 그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 콘센트 꼽는 거 있죠. 그거를 이렇게 꼽는 벽에다가 완전히 안 끼우고 살짝 걸쳐지게 그렇게 해가지고 작동을 하게 되면은 그 좁은 면적에 전기가 통하는데 그게 너무 많은 열이 생겨가지고 불이 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전기 누전의 원인인데 하여튼 그 저희 플라즈마 토카막 장치에서 그 굉장히 강력한 전자석이 필요한데 이 저항 때문에 발생되는 열이 결국은 전자석을 태워먹기도 하고 제 성능을 못 내고 그래서 굉장히 골치가 아픈 문제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하면 초전도 자석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네. 초전도 자석.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보면은 전기가 이렇게 흐르면은 저항 때문에 열이 막 난다는 그런 그림이고, 근데 어떤 특수한 소재를 이용해서 초전도 자석을 만들어주고 그 조건을 구현을 시키면 저항이 이론적으로 제로가 돼서 아무리 전기를 많이 흘려줘도 열이 안 나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강력한 전자석을 만들 수 있죠. 근데 혹시 이런 초동치 자석을 만들 때 온도를 얼마 정도까지 내려야 되는지 혹시 아세요? 예. 에콰지스를 맥락시키니까 영하 거의 600도. 예, 거의 비슷한데 실제로 이제 K스타나 우리 핵융합 장치에서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은 그 액체 헬륨을 이용해서 영하 269도 4켈빈 온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사실 굉장히 좀 비싸거든요. 비싼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구를 많이 하는 게 이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따뜻한 온도에서 초전도 형상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게 이제 또 중요한 연구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제 요거는 K스타 때 사용했던 전자석의 어떤 확대도인데요. 요거가 지름이 한 1mm 정도 되는데 또 그 안에 굉장히 어떤 특이한
정밀한 어떤 소재를 배치를 해가지고 실제로 초전도 자석을 만들었고 저희 나라가 이쪽 부분에 굉장히 그 기술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터 사업 제가 하고 있는 이터 사업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어떤 실제로 초전도 물질을 선재를 저희 나라 업체가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맡고 있는 부분도 납품을 했지만 미국이 맡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일본이 맡고 있는 부분도 실제로 저희 나라 업체가 만들어서 수출을 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섹션인데 누가 언제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70년대 말부터 핵융합에 대한 어떤 역사가 실제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어떤 대학교 실험실 단위에서 작은 장치들을 이용해서 이런 식의 어떤 핵융합 실험들이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TV에서 많이 보시고 했겠지만 저희가 이제 K-스타라는 거를 2007년도에 완성을 해가지고 운전을 시작했고 지금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장치가 굉장히 그 앞선 장치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치 거의 이전에는 초전도 자석을 사용한 장치가 없었거든요. 근데 거의 K-스타가 초전도 그 선재를 이용한 그래서 전자석을 만들었던 첫 번째 케이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세계 여러 나라의 어떤 장치들 중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 장치고 지금 그 이터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이터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그 플라즈마 토카막 원리하고 가장 근접한 장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 최근에는 이제 요거와 비슷하게 일본에도 JT60SA라는 장치가 새로 개발해가지고 운전을 시작하고 있고 비슷한 장치가 중국에 이스트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혹시 그 여기에 중국 분 안 계시죠? 중국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예, 그 중국 장치보다 저희 장치가 확실히 좋습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예.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로 그 K-스타의 어떤 그 개발 히스토리인데 96년부터 실제로 시작을 해가지고 2008년에 한 10여 년 만에 이제 완공까지 해서 지금은 이제 2018년이니까 이후로 10년 동안 또 계속 장치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여러 중요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K-스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1억도 되는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걔를 한껏 트리는 어떤 조건을 찾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연구 테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발전하는 건 아니고요. 그 플라즈마에 대한 어떤 프로퍼티를 연구하는 거, 그게 주목적이고요. 실제로 이제 처음에 퍼스트 플라즈마 발생할 때는 안쪽 부분에 진공용기 안쪽이 이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해마다 운전을 하면서 계속 장치를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운전 시나리오도 계속 이제 정밀하게 개발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내부에 이제 플라즈마에 의해서 어떤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보호 장치들을 패드들을 다 부착을 한 나름 멋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안에서 이제 1억도 되는 플라즈마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어떤 중요 설비나 장치들을 다 저희 나라 산업체들이 다 제작을 해서 여기서 조립을 하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스타 이게 혹시 K-스타에 와보신 분 계시나요? 견학 같은 거? 한 분도 없으시죠? 그래서 저희 K-스타 저기 와보시면 여러 큰 빌딩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여러 헬륨 냉각 설비라든가 또 전기도 이제 전자석을 구동시키려고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떤 전력 장치 그리고 어떤 진공용기, 초전도 자석 이런 여러 파트들이 있습니다. 이 진공 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로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진공 장치하고 초전도 자석 이게 어떤 장치적인 개념에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개 장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위에서 봤을 때는 이런 거고 아까 이제 사실 저희 나라가 핵융합 쪽에서 굉장히 늦게 시작을 한 나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핵융합 쪽에 선진국은 러시아, 미국,
그리고 영국, 독일,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고요. 저희는 이제 K스타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상당히 늦게 진입을 했지만은 어쨌든 많은 노력과 약간의 운도 있었던 것 같고 K스타가 잘 훌륭한 장치가 잘 완성이 돼서 좋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보면은 쭉 여기 외에도 사실은 더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각 나라별로 이제 대표적인 장치들을 쭉 구현을 한 거고요. 대부분 보면은 다 토카막 방식입니다. 토카막 방식이고 최근에 이제 독일에서 벤델스탈 7X라는 이렇게 아주 복잡한 꼬여있는 그런 구조물도 만들어서 운전을 시작했는데 이 토카막 장치하고 이런 스텔라레이트하고 비슷하기도 하지만 좀 장단점은 있는데 아직까지 대세는 이런 토카막 방식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한참 일이 진행되고 있는 신문에서 이터라는 거 보셨습니까? 이터 장치, 이터 프로젝트. 예, 혹시 이터라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신문에서? 최근에 조금씩 신문에 나오긴 하던데. 세계화 발전소 만들고 있던 거. 네, 맞아요. 굉장히 학생 똑똑한데 이태가 이제 일반인들은 사실 잘 알려진 프로젝트는 아닌데 이게 굉장히 오래됐고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실제로 시작은 미국하고 소비에트 유니언 고르바초프 레이건 대통령이 시작을 했습니다. 87년도, 88년도에 그게 시작해가지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기술적으로 너무 어렵고 돈이 많이 들고 정치적으로 좀 복잡하고 해가지고 그러는데 정말 최근 한 5년 전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올여름 기준으로 한 57% 정도 순찰 공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번씩 이터의 회의를 위해서 가는데 이게 이터 프랑스 남부에 있습니다. 우리 프로방스라고 얘기하는 라벤더 파피어리는 그쪽에 이제 촌에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세계 7개국의 국기들이 딱 보입니다. 이 태극기도 중간에 딱 휘날리고 있고요. 요거 볼 때마다 굉장히 이제 좀 자부심도 느끼고 그러는데 이터는 미국하고 러시아가 시작을 했지만 소련이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중국, 유럽연합 28개국 그리고 인도, 일본, 우리나라, 러시아 그리고 미국 이렇게 세계 7개국이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평가되기로는 예산이 한 25조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지금까지 인류가 했던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네. 목표는 열출력 500메가와트짜리 에너지성 풍력 10. 이거는 투입되는 에너지 대비 실제로 발생하는 플라즈마에 의해서 발생되는 에너지가 10배 이상인 국제 핵융합 실험로를 국제적으로 공동으로 건설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해서 그 결과들을 각 나라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이 나중에 핵융합 상용로를 지을 때 필요한 요소 기술들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지금 2025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완성이 돼서 처음 불을 튕기고 불을 놓고 해서 장치를 처음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터 토카막 장치인데요. 실제로 이제 여기에 베큐베셀은 제가 여기 베큐베셀이 등긴 도너츠처럼 생겼는데 요거를 9조각을 냈습니다. 9조각을 내서 그 중에 처음에는 2조각을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7조각을 유럽연합에서 만드는 걸로 그렇게 약속이 돼 있었는데 저희 현대중공업하고 2개 만드는 게 유럽 AMW 컨소시엄보다 잘하니까 이터 국제기구에서 유럽이 갖고 있는 2개를 한국이 더 해라 해가지고 지금 한국이 4개 조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하고 거기 이제 저희 팀이 저도 이제 진공연구 팀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베큐베셀 이게 아까 원자로 해당된다고 했는데 이게 8,000톤입니다. 전체 9조각 다 합치면. 그리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테이프 CS 360톤짜리가 18개 들어가고 중간에 아주 강력한 센트럴 솔레노이드 자석이 1,000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토카막 장치 전체 무게는 한 23,000톤 정도
이런 아주 엄청난 규모의 어떤 구조물이고, 근데 굉장히 정밀합니다. 이게 이트 진공용기 한 개 세트인데요. 요거를 이제 4개를 만들어서 한국에서 갖다 줘야 되는데, 요거 한 개 무게가 420톤 정도 되고 높이가 13m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원통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홀들이 쫙 있는데, 요게 그 폭이 한 1m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높이가 13m 구조에서 얘를 용접으로 해서 만드는데, 얘 공차가 각도가 0.15도 뭐 이런 걸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쪽에 그 조립되는 이런 블랑켓 같은 것들이 정밀하게 조립이 돼가지고 중성자를 잘 차폐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기술적으로 기계공학에서 굉장히 그 어떤 극한의 어떤 기술을 요구를 하는 거고요. 지금 2018년 7월달에 이터 그 사이트 건설 모습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진공용기가 나중에 조립되는 토카마 빌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굉장히 그 과학계 한쪽에서는 이터 프로젝트가 인류에 대한 어떤 사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갖고 2025년까지 잘 현실화시킬 거고요. 그 세계 7개국이 이제 참여를 하면서 그 다양한 부분들을 서로 나눠가지고, 왜냐하면은 7개국이 유럽연합은 자기들 나라에 짓는다고 해서 총 예산의 45%를 내지만 나머지 6개국은 그 엠빵,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엠빵으로 해서 돈을 똑같이 내거든요.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부품들을 막 쪼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카마 같은 경우도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걸 보여드리고 있고, 근데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그 각 참여국 간의 어떤 인터페이스가 잘 맞아야 되는 그런 관리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이터 같은 경우는 그 항공 쪽에서 보면은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같이 설계하고 같이 제작해서 조립을 하거든요. 그런 설계 기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제작이나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요거는 이제 저희 현대중공업하고 만들고 있는 진공용기 첫 번째 섹터 제작 모습인데, 진공용기 섹터 한 개는 여기 길쭉한 부분 PS1, 그리고 상부 구조물 PS2, 그 중간에 여기 PS3, 밑에 PS4 해가지고 4개 조각으로 만들어져서 합쳐지게 되는데, 그거 각각이 지금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플렉시블 소프트 하우징 같은 경우에 어떤 정밀한 공차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그들이 적용돼서 제작이 되고 있고요. 또 보면 이런 거는 이제 중성자를 차폐하기 위해서 밖으로 안 새나오도록 격벽이 중성자 차폐체라는 게 인도에서 이거를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나라로 보내지면은 우리가 다시 조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PS4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제작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람 크기가 요만하니까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여러 가지 굉장히 두꺼운 철판에 대해서, 철판도 이게 굉장히 깨끗한 특수 소재입니다. 그 416NIG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하는 60T짜리 소재인데, 이게 용접하면 변형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그런 거를 잘 분출을 해가면서 제작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인데, 핵융합 발전소는 이터를 잘 성공을 해가지고 거기서 확보된 핵심 기술들을 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설계도 하고 건설도 하게 될 텐데, 그 개념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 토카마 건물이고요. 여러 회사의 초전도 자석들이 있고, 이 안에 진공용기가 있고, 플라즈마 이렇게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가 운전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중성자의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주게 되는데, 그 열 에너지를 가지고 발전을 시키게 될 거고요. 여기 이제 리튬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플라즈마 핵융합 반응에서 발생되는 중성자가 이 리튬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삼중 수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하여튼 그 발전소 개념은 굉장히 심플하고 그렇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핵융합 상용화를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고온의 플라즈마 1억도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장시간 안정적으로 출력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은 약 300조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기술이 확보되고 이트가 잘 건설돼서 이제 핵심 기술들이 확보가 된다면은 2040년경에는 핵융합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핵융합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그 한쪽, 그러니까 핵물리 뭐 이런 것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 감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핵융합의 원리는 그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서 핵분열하고 같은 시기에 개발이 됐습니다. 개발이 됐는데 그 핵분열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벌써 오래전에 그 발전소가 만들어져서 전기를 잘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핵융합은 아직도 그 단계를 못 갔습니다. 원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실제로 이제 진짜 그 핵물리 하시는 과학자들이 어떤 개발한 그런 이론이나 가설들을 구현시킬 만큼 우리 엔지니어들 공학 기술이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공학 기술이라는 게 핵융합은 그 저희가 극한의 기술이 모두 다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 진공용기 안쪽은 1억도입니다. 근데 진공용기 두께가 지금 이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면 가장 두꺼운 쪽이 1m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벗어난 그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초전도 자석은 영하 269도입니다. 그리고 또 진공용기 안쪽은 우주하고 같은 고진공 조건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초고온, 초저온, 그리고 고진공 이 세 가지 극한 기술을 다 구현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재 자체가 그 고진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깨끗해야 돼요. 불순물이 없어야 되고. 하여튼 그 소재 그리고 기계공학 그리고 제어, 전자 뭐 이런 각 분야에서 그 어렵다는 기술은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아까 이제 공차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그 공차가 높이가 뭐 13m 이렇게 되는데 제작 공차가 뭐 몇 미리 수준에서 요구를 하는 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계공학 그리고 어떤 시스템 통합 기술, 설계 기술, 조립 기술 그런 각 분야별로 어떤 기술들이 다 충만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교 학생인 분들도 계시고 중학생도 계시고 고등학생도 계시는데 나중에 어떤 분야로 가든지 이 핵융합 쪽에 충분히 이발버돼가지고 어떤 기여를 많이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 핵융합이 상용화가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수하고 특별한 게 아니라 그 나중에 대학에 가셔가지고 공대 쪽에서 어떤 전공을 하시더라도 분명히 그 핵융합 쪽에 기여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보여드리고 싶은 페이지는 지금 이트가 2030년대까지 잘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 목표는 2040년도에 상용화인데 요전에 데모 프로젝트가 하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런 발전 단계로 진행이 될 건데 지금 데모나 상용화인데 하여튼 많은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열어도 예, 바로 내려보입니다. 예. 그 질문이나 좀 제가 궁금한 점이나 뭐든지 다 상관은 없습니다. 몇 가지 좀 예. 대부분의 국가에서 예. 독한학 방식을 채택했잖아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핵융합을 효율적으로 하고
대용량의 어떤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면 일단 크기가 커야 되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플라즈마를 자기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오랫동안 추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 지금 갖고 있는 기술로는 독감하기 가장 그래도 비교적 쉽다. 스텔레라이트가 굉장히 좋은 방식인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거든요. 근데 저게 보셨듯이 이게 굉장히 꼬여 있잖아요. 진공용기하고 자석이. 근데 이것들이 제작할 때 제작 공차가 굉장히精密해야 되는데 지금 기술로는 굉장히 큰 구조물을 만들기에는 좀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기계공학 쪽에서. 그래서 아직은 조금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기계공학이 더 발전이 되고 특히 용접 전력이나 뭐 그런 것들의 기술이 더 발전이 되면은 아마 저것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핵융합 연구소에서 예. 저 연구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뭐 5급 이상이지 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 연구소는 한 400명 정도 계십니다. 한 400명 정도 계시는데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요. 물론 이제 행정적으로 속속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기술 쪽에 보면은 연구원, 기술원, 뭐 기능원 이렇게 세 단계의 어떤 분들이 계시는데 각자 맡은 분야에서 특히나 핵융합 부분이 매력적이면 하면은 어떤 특출난 소수가 모든 걸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각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재는 소재, 기계공학, 뭐 전기, 컴퓨터 다 어떤 협업이 필요한 부분, 팀워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캐리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이제 저희 오늘 참여하신 고진석 박사님처럼 어떤 핵물리 쪽으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필요하고 저처럼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도 필요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제작 감독을 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필요하고 실제로 밖에서 상상하시는 만큼 박사들이 다 400명이겠지는 않습니다. 박사급이 한 100명 정도 될 겁니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하여튼 그 질문에 부연해서 사실은 저는 핵융합연구소에 오기 이제 10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한 3년간 비행기 설계하는 일을 했습니다. 보잉 747. 근데 거기에서 설계하는 시스템, 협업 시스템이 있는데 에노비아하고 카티아라는 시스템을 여기 이태에도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모든 산업이 최종적으로는 달라지지만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